자, 우리가 한국사 1, 이제 1학기 때 한국사 1 교과의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근데 우리 일정상 한국사 1의 교과서의 끝부분을 다 배우지 못하고 2학기 때는 한국사 2,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부터 배우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사라는 교과 자체가 수능의 범위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이 시기가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될 내용 이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인터넷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제 귀찮더라도 이제 학습지를 선생님이 이제 나누어준 학습지를 참고하면서 같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이제 조선 정부가 드디어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이르면 조선 정부도 이제 서양, 일본으로부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개화 정책을 펼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도 일어날 거예요. 그 반발에 관한 두 가지 운동과 사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요, 개화파라는 세력을 하나 알아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서양의 그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개화파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와 그리고 오경석과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양과 통상 수교를 해서 서양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세력인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김옥균과 박영효와 같은 사람들이 개화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1880년대 이후가 되면요, 세상에는 중국이 제일 큰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극복이 되고요, 또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정부는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냥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는요, 통리기무아문이에요. 그 아래에는 12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역시 군사제도도요,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근대적인 무기와 또한 근대적인 훈련을 받는 새로운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 이름은 중요해요. 바로 별기곤입니다. 색달의 별자에 무기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런 옛날의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런 서양의 무기, 서양의 군사훈련을 받는 색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다 라고 해서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우리가 임진왜란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선의 5군영이 이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개편이 됩니다. 총 몇 개예요? 2개죠. 2개의 영이 있다 해서 이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절단을 일본과 청나라한테 보내게 되는데요. 일본한테 보냈던 그런 시찰단은요, 조사시찰단입니다. 박정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견이 됐고요. 이제 근데 일본에서의 그런 근대 문물을 보고 또 이제 조사시찰단은 1881년대 보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1882년 이 미국과의 수교를 하기 전에 이런 미국에 대한 정보를 조사시찰단이 수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게 무엇을 보냈다? 조사시찰단을 보냈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역시 청나라한테도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청나라한테 보냈던 사절단 이름은 영선사입니다. 김일식이 중심이 되었고요. 역시 청나라에 가가지고 특히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그런 군사 훈련법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청나라는요, 그런 근대 무기를 제작하는 기기 창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본따서 조선에 와서는 기기국 설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선은 조선은 청나라한테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를 보냈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누구나 오케이 승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척사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정, 바른 것을 위, 지키고요.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정, 바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조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 유교 문화예요. 성리학과 유교 문화를 지키고요. 자, 사악한 건 무엇이냐? 이런 서양의 문화, 천주교를 말합니다. 천주교와 서양 문화를 배척하자, 물리치자라고 주장을 한 이러한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이 위정척사 운동을 시기별로 누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860년대에는요, 척화주전론이 주장이 됩니다. 척화주전론은요, 서양과의 화의를 배척하고 서양과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척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척화비를 세웠던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1860년대의 척화주전론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척화주전론이 주장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지금 60년대잖아요.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를 전후로요, 이항로 등이 주장을 한 게 무엇이다? 척화주전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870년대가 되면요, 여러분 1870년대 정확히 말하자면 1876년에 무슨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쵸.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일본에 의한 개항을 반대한 운동이 바로 외양일체론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요, 최익현인데요. 자, 최익현은 과연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들이 외인, 즉 일본인이라고 하나 실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서양 오랑캐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강화도 조약, 즉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우리가 싫어하는 서학의 서적과 이러한 천주교의 그런 문화가 들어올 건데, 지금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금 맺어지게 되는 외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포를 사용하고 서양 배를 탔으니 이는 서양과 외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일본과 강화 조약 관계를 맺지 말자, 개항을 반대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최익현은 서양과 일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왜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외양일체론을 1870년대 때 최익현 등이 주장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80년대에는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제2차 수신사인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유포되면서 이제는 진짜 서양 세력인 미국과 수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위정척사 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이런 성리학을 배우는 학생들, 유생들, 특히 영남의 유생들이요,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10,000명의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게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10,000명의 사람, 만인들이 상소를 올렸다라고 해서 만인소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서양 애들하고 절대로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환의 사사론 책자. 자,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환의 책자. 우리 이걸 뭐라 한다 했어요? 그쵸, 배웠죠?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을 보면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와, 나는 정말 이 미국과 맺자라는 거,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이거 정말 싫어.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은 그런 서양 오랑캐들, 근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랑캐야. 이들과 관계를 맺지 말자 라고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인소, 이러한 이만손이나 홍제학 같은 그런 유생들의 그런 주장은요, 결국 거부가 되고요.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의 그런 기세는 점차 약해지다가 90년대 이후에는요, 이제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한 이러한 외세를 반대하는 반외세, 그리고 석화잖아요.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을 안 했으면 좋겠어. 반침략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계점, 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을 추진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자, 1882년은 이모년이에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때 군인은요, 바로 우리 옛날의 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옛날에 구식적인 훈련을 받았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난리인데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근대화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다 했었죠. 그쵸? 별기군이 있었는데 이 정부가 별기군만 너무 우대해주고 구식군인은 너무 차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와중에서 사실 구식군인들은요, 무려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급료, 즉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월급은요, 이제 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13개월 동안 쫄쫄 굶었는데 겨우겨우 월급을 받았어. 근데 그 쌀에는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쌀 껍질, 겨와 어머나 모래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만 커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기분이. 와, 진짜 빡이 치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런 월급을 담당했던 선해청의 당상이었던 이제 민시 세력이에요. 민겸호와, 그리고 이 민시 세력은 사실은
이제 명성황후의 일파거든요. 그럼 명성황후 일족들을 살해하게 되고요. 궁궐과 그리고 이 별기군은요, 사실 이제 이 일본 이제 그 우리 군대에도 이제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이 바로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의 주도하에 군사 훈련을 맡았었는데 이 당연히 99인 입장에서는 일본인에게 훈련을 받는 별기군이 싫어서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일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부속 조약으로, 즉 정확히 말하자면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쌀이 일본한테 곡물이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곡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사 먹는 우리 이 도시민들, 특히 도시에서도 그 하층민들은 곡식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백성 그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때마침 일본의 그런 반대를 하는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네. 그래서 이 군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구식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은요, 막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막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 궁궐에 쳐들어가서 막 명성황후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당시 왕비였던 명성황후는요, 이 군란이 일어나자 충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고종은 얼른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모 군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 개화 정책의 반대편의 인물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식군인의 입장, 흥선대원군의 입장을 고려하자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개화 정책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가 뭐였어요? 그쵸? 통리기무아문이었죠. 그러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고요. 여러 개화 정책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충조로 피신을 간 명성황후와 그의 민씨 세력들은요, 이모군란 도저히 조선 혼자의 힘으로는 진압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하게 되면서 청군이 이모군란에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군란의 가장 지금 장이 누구예요? 그쵸? 흥선대원군이 장이거든요. 사실 이 전개 과정에서요, 구식군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필요한데 자기들과 입장이 비슷한 흥선대원군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군은요, 그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모군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결과와 영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로요, 두 가지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자, 먼저 일본과는요,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이모군란 과정에서는요, 이 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도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일본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 입장에서는요, 배상금을 지불해 달라. 여기 제3조 나와 있죠. 조선은 5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내서요, 이제 피해를 입은 일본 관리와 그 유족, 부상자에게 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일본 공사관이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는 공격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공사관에 그런 경비를 맡을 군인들, 즉 병력의 주둔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5조를 볼게요.
자, 일본 공사관에 무엇을 두자? 군인을 두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우리 조선 땅에 누가 있게 된다?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갑신정변 이후로 맺어지게 되는 한성조약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이 제5조의 내용을 명확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청나라입니다. 자, 지금 이모군란 누가 진압해줬어요? 그쵸? 청나라가 진압해줬기 때문에요. 당연히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인들이 조선에 왔잖아요. 이걸 계기로 청나라 군인도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스카이와 마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의 군사나 그리고 외교 그리고 재정을 간섭하게 되고요. 그 다음 독일인이지만 어느 정도 청나라랑 친했던 친청 세력인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게 돼요. 이때 고문은요, 사람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고문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외교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친청 세력이었던 멜렌도르프였다 보니까 당연히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모군란 이후에는요.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됩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보면요. 자, 이 장정은 청이 우리나라를 속방, 즉 속국을 우대한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를 속방 속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때 속자는요. 조선이 청나라보다 밑에 있고 청나라 안에 속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따라서요. 청나라와 조선은요. 각각 대등한 국가가 아니다. 조선은 청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번 내용입니다. 청과 조선의 관계를 종주국, 즉 조선은 청나라한테 속해 있고요. 청나라가 그 주인이 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속방의 관계로 규정이 되었다. 이걸 명분으로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장정의 내용 제2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상인이 조선에서요.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조선 땅에서 제기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겠다? 중국에서 넘겨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그쵸. 바로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라고 한다 했었죠. 조청상미 수륙 무역 장정에서 영사재판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제4조 또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무역할 수가 있고요. 자, 청나라 상인은요. 조선의 양화진과 그리고 수도인 서울, 한성에서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대요. 장사를 할 수 있대요. 양화진은요. 수도인 서울에서 가까운 장소예요. 그러면 지금 청나라 상인은 일본과 달리 지금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 원산, 인천의 거류지에서만 왔다 갔다 장사할 수 있는데 청나라는 깊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성과 양화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그런 화물, 물건들을 내지, 즉
저 안쪽까지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허가만 받으면 청나라 상인은요, 한반도 곳곳 내지에서 장사, 통상을 할 수 있다.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3번입니다. 자, 허가받은 청상인은요, 거류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 내지에서 장사, 통상을 허용해 주는 게 무슨 조약이었다?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었다 라는 그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사실 나중에 거의 끝에쯤에는 경제적 침탈을 배울 건데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하자면요. 지금 청나라 상인이요. 아주 품질이 좋은 물건을 한반도 곳곳에서 장사하면서 팔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의 그런 가내수공업, 상공업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의 공업이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선은 어렵다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